이번 영상은 마지막 민간경비로 마지막 영상이고 이전에 우리 보았던 부분 중에서 그 중간 지점을 한번 복습했었거든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 복습하고 마지막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에 체인링크와 콘서티나 철사, 경비장애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콘서티나가 밑에 있는 이 악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코디언. 그래서 이거를 펼쳤다가 줄여들었다가 해서 악기 음악 소리가 나듯이 위에 있는 이 윤형 철조망 있죠. 이거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사실 윤형 철조망보다는 좀 지그재그식으로 접어놓은 장애물을 말하는데 이 비슷한 논리예요.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 장애물을 콘서티나 철사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체인 링크는 이 밑에 Y자 지가대와 또 이 체인들 엮어서 이 벽을 쌓았죠. 콘크리트 벽을 쌓은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는 지문 설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게 체인 링크고 위에 게 콘서티나 철사다. 자, 출입문의 원칙입니다. 출입문은 원칙상 단일 통로가 통제가 쉬우므로 단일 통로가 원칙이고요. 그래도 단일 통로로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내려갈 때 조금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거나 방문객이 많을 때, 내방객이나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양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을 구분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폐쇄된 문이나 비상구, 옥상 같은 문은 장애물이 있는지, 비상사태 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옥상이나 환풍구 같이 침입로로 가능한 곳도 주기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가벼운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비싸다. 강화유리는 안정적입니다. 보통 유리보다. 화재 시에 지연 효과가 있고요. 이제 4m 정도, 우리 높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4m 정도까지는 강화유리를 쓰는 게 좋더라. 깨질 때 그냥 날카로운 모양이 아니라 유리 구슬 모양으로 깨지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유리를 깨는 방법은 모퉁이 있죠. 모서리 부분을 날카로운 무기로 툭 치면은 깨집니다. 중앙 부분이 아니라 모퉁이 부분을 때린다. 모서리 부분을. 자물쇠는 이제 헷갈리는 자물쇠가 돌기 자물쇠, 판 날름 자물쇠, 핀 날름 자물쇠가 있는데, 돌기는 그냥 마찬가지로 핀 같은 형식, 판 날름 자물쇠는 이빨이 하나 있는 형태, 그리고 핀 날름 자물쇠 같은 경우는 이빨이 양옆으로 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패드록은 우리 아파트 이 철문 같은 거 기억하시면은 문에 있어서 문 말고 별도의 잠금 장치를 문에 부착시켜서 다는 거 있죠. 그러한 좀 견고하게 만드는 잠금 장치다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잠금 장치 중에서 헷갈리는 것도 이 세 가지, 이름을 들었을 때 연상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식, 전기식, 일체식이 있습니다. 기억식 같은 경우는 금고 있죠. 은행 금고가 은행 열고 닫는 시간에 함께 작동을 하니까 시간 타이머를 기억하시면 되고, 전기식은 멀리서도 원격으로 열 수 있다. 일체식은 이제 자동차 문처럼 또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문 잠글 때 일괄적으로 동시에 열었다가 잠궜다가가 가능하다.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 시스템은 로컬 경비 시스템과 중앙 관제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로컬 경비 시스템은 지역 경비 시스템이라고 하여,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실 보면, 관리실 보면은 관리실 안에 CCTV도 있고 경비원분들도 대기 중이죠. 그러한 시스템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앙 관제 시스템은 이제 기계 경비랑 똑같다. CCTV는 설치되어 있고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따로 먼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다이얼 경보 시스템과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다이얼 경보 시스템은 비상 상황이 울리면은 이 경보가 저장되어 있는 다이얼로 울리게 되고요.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은 비상 상황 시에 소방기관, 경찰기관에 연락이 갑니다. 경보 센서입니다. 광전자식, 자력선식, 전자기계식, 초음파 탐지식이 있는데요. 이 기계 경비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 초음파 탐지식 같은 경우는 3D 입체 형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설치된 지역에서 X축, Y축 상관없이 소리만 울린다.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음향을 감지해서 울리게 되고요. 광전자식 같은 경우는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스파이물, 첩보물 보면은 이제 레이저 선 침입하면 안 된다 해서 막 몸을 요리조리 비틀면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한 광전자 레이저 선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력 선식과 기계 전자 기계식이 있는데 얘는 그 전선의 흐름으로 파악하는구나. 잘못 건드려서 전선의 흐름이 끊긴다. 그러면 울리는 것을 전자 기계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탄약고를 아실라나요? 탄약고 아시면은 또는 우리 그 음식점 같은데 문 열면은 간혹 새소리가 들리는 데가 있어요. 네, 새소리 문을 싹 열면은 새소리가 팍 울리거든요. 전기 벨처럼. 예. 그러한 거를 저는 기억이 날 텐데 좀 요즘 세대 분들은 좀 모르실라나?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전자기계식이라 하고요. 자력 선식은 이제 반대로 자력이 광전자 이 초음파 망처럼 자력선이 뿌려져 있고 이 자력선을 건들게 되면은 울리게 된다. 예. 자, 조명등입니다. 수은 등과 나트륨 등이 헷갈린다. 그래서 노나 볶아 우리 같이 노나 볶아. 예, 노란색이 나트륨이다. 노나 볶아. 예, 저는 노나 볶아 이렇게 외우거든요. 노나 볶아. 또 수은등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노나 볶아가 이게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아마 제 기억상 금속의 불꽃색이 노나보카라고 해서 칼슘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거기서 따온 두문이라서 노나보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노나보카. 석영등은 하얀색, 강한 하얀색이고요. 석영등의 단점은 매우 비싸다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조명등까지 색깔 외웠고요. 자, 초기 그을린 불꽃열, 그 열감지 단계죠. 초기 그을린 불꽃열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이 눈에 연기만 보이는 단계는 연기 감지기를 씁니다. 이건 그을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을린 단계가 연기로 인해서 벽이 그을려진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눈에 연기만 보이는 단계가 연기 감지기를 쓰는 그을린 단계고요. 열 감지기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초기 단계와 열 단계에서 설명이 헷갈리게 나와요. 초기 단계는 약한 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온 감지기를 쓰고요. 열 감지기는 열이 강해서 이 강렬한 열 때문에 열 감지기를 쓴다. 그래서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쓰시고요. 이 이온 감지기를 초기에 쓴다. 그을린 단계는 검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을린 흔적이 연기 때문에 그을린 흔적이 생겨서 연기 감지기를 쓰는 것이 그을린 단계다. 그리고 강한 열 때문에 열 감지기를 쓰는 것이 열 단계다. 또 적외선 감지기를 쓰는 게 불꽃 단계입니다. 불꽃이 눈에 보이는 단계겠죠. 이제 또 화재의 분류가 있겠습니다. 화재의 분류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는 A입니다. A라 하고요. 백색입니다. 백색. 소화기에 있는 색깔이겠죠. 그리고 또 일반 화재이기 때문에 나무나 목재, 종이 이런 걸 뜻하고요.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라 하고요. 이제 청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또 유류 같은 경우는 황색이겠죠. 제가 유황으로 요지했죠. 황색. 그리고 얘가 B급 화재일 거예요. 네. 그리고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 D급이고 무색입니다. 무색. 그리고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E급이라고 하고요. 가스 화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용 화재에는 이 식용유 같은 거 있죠. 식용유도 불이 확 고온이 되면은 타오르거든요. 이거를 K급 화재구나. 예, 주방에서 일어나는 K급 화재도 있더라. 요 정도 설명까지만 외우시고 요거 구분만 지으면 되겠죠. 전기 화재는 뭐 절연복을 쓴다. 금속 화재는 모래나 건조사 등을 뿌린다. 유류 화재는 물을 뿌리면은 불이 안 꺼지므로 모래나 아니면 포말을 이용해서 질식 수화를 하도록 한다. 전기 화재도 질식 수화를 하도록 한다. 일반 화재는 물이 효율적이다. 자,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내려앉기 때문에 LPG 가스 감지기는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 LNG는 반대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천장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에 LNG 천연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자, 중요시설 구분입니다. 갑급, 낙급, 다급, 기타급까지 가고요. 통합방위 사태는 갑, 을, 병까지 가고 뭐 기타급 없고요. 정종 없습니다. 자, 여기서 두문으로 난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각오도 쉽구나. 나 중대하니까
나 중대하다고, 다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죄송합니다. 건물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 구분 같은 경우는 청국대, 한국대, 예, 경찰, 비행, 발. 그리고 또 여기는 청사, 송신, 시도지사가 지정. 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항공기 이런 거, 국제공항, 또 대규모 발전시설, 경찰청, 검찰청, 비행장, 발전소, 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의 청사 아니면 송신탑, 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기타 급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예. 통합방위 사태에서는 우리 주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체도 중요하고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운 것을 기준점으로 잡자. 그래서 단기간이란 말이 나오니까 병 아니겠냐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을이다, 을. 예, 을이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렵고요. 얘는 대규모적 침투와 대규모 피해고요. 얘는 소규모 침투, 소규모 피해, 단기간 회복 가능,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얘는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키포인트. 자, 그리고 주체 구분하실 땐요. 지역 군사령관은 다 들어간다. 지역 군사령관은 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자, 통합방위 사태니까 통합방위 본부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합방위 본부장이 들어가는 거는 갑종 사태. 그리고 을종 사태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지군사에서는 지역 군사령관 외에도 지방 경찰청장, 또 지역 함대 사령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5강, 6강에서 암기해야 했던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외웠고요. 한번 연상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마지막 이제 사이버 보안과 민간 경비의 과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그 데이터 관련, 보안 관련,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으로 갈 건데, 그 가기 전에 이 이론을 설명하고 가면은 엄청 편해요. 이게 뭐 4차 산업 세대라든지 아니면 MZ 세대 이런 분들한테는 그 컴퓨터 용어나 접속하는 게 좀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연령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내가 이제 컴퓨터랑은 관련이 전혀 없다, 난 컴퓨터랑 안 친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1분, 2분 정도로 짧게 해볼 테니까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키보드 있죠. 키보드는 이거를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입력 장치 또는 뭐 마우스도 입력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 입력 장치라는 게 영어로 하면 in이거든요. 인풋 장치요. 인풋 장치. 인풋을 어디로 입력을 하냐? 자, 우리 컴퓨터 하면은 보통 모니터랑 뭐 본체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데, 입력을 보통 어디로 하냐?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 장소, 소위 말하는 저장 매체죠. 저장 매체로 이 정보를, 데이터를 인풋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가 보관되는데, 이 보관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웃풋 장소, 출력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데스크 작업을 할 때 모니터에 나오는 부분들은 컴퓨터 본체 속에서 출력 신호로 해서 보내는 거고요. 이 출력된 신호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움직인다는 행위 모든 자체가 입력 행위가 되겠다. 그래서 뭐 모니터도 출력 장치고요. 그리고 또 이 프린터도 출력 장치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스캐너 같은 경우도 입력 장치가 되겠죠. 그림 파일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 보관 장소로 보내는 거고요. 또 프린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자체를 여기다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컴퓨터로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보내는 행위 자체가 출력하는 행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스피커도 출력 장치입니다. 스피커도 출력 장치가 되겠다. 그럼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의 모든 분류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내가 입력하는 행위가 있고, 이 입력하는 행위를 보관하는 저장 매체, 이 저장 매체가 있다. 저장 매체가 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저장 매체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저장 매체와 출력 장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작을 막느냐가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는 출력된 결과물이 필요할 건데,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입력 장치를 바꾸거나 저장 매체를 바꾸거나 출력된 결과물을 바꾸거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원본자, 원작자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입력 행위에 대한 조작은 민간 경비론 정보보안에서 안 다루고요. 이 저장 매체에 대한 조작과 또는 해킹에 의해서 뭐 저장 장치가 파손된다든지 이러한 설명을 주로 이루고요. 반대로 이제 출력 결과물, 종이 결과물을 수정해서 가령 뭐 다 출력된 물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서 원 단위를 올려버린다든지, 이러한 좀 저시대적, 구시대적의 좀 침해 행위도 설명이 되더라. 구시대적인 단순한 숫자 조작 같은 것도 설명이 되더라. 자, 이 개념을 알고 가면은 이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와서 일단 컴퓨터 범죄 자체의 특성이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 좀 고지식한 사람들,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요새는 너무 데이터들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나 MZ 세대들은 쉽게 접하잖아요, 컴퓨터를. 그래서 연령대가 축소화되면서 초범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얼굴을 대면하지 않잖아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으므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이거는 사지선다로 나오기 좋겠죠. 사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이 항상 민간경비론에서 문제인 게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뭐 여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또 연령대가 연소화되면서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령대의 특징으로 봤을 때 나이가 고령화 사회니까 평균 연령이 올라가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 잡자면은 옛날 소년 범죄에 비해서 지금 소년 범죄의 수가 많더라. 총 인구수에 비하면은 결과적으로 인구 나이대는 늘어났으니까 범죄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뭐 그 범죄 연령대만 비교했을 때는 더 많더라.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사지선다로 짧게 내기 위해서는 그런 걸 모든 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각 특성마다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하지 않으므로 죄의식이 희박하고요. 또 컴퓨터를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져서 연령대가 연소화되고 초범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 컴퓨터 범죄를 하면은 데이터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증의 곤란성이 있고요. 또 원인 규명이 힘들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요. 범죄의 연속성, 계속 똑같은 루트를 이용해서 계속 침입하더라. 장기간 침입하더라. 증거 발견의 곤란성, 이게 실질적인 물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지우고 변조하는 거니까 바꿔버리고 또다시 원본으로 원래 있던 것처럼 바꿔버리면은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더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범죄다. 화이트 칼라 범죄다. 범행의 자동성,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AI죠. 자동으로 매크로를 입력해서 이용하더라.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개념 자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료 부정 조작, 출력된 자료를 바꾼다. 자, 컴퓨터의 처리 결과나 출력 인쇄를 변경시킨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입력 조작, 입력될 자료를 조작한다 라고 해서 이제 천공 카드, 천공 테이프, 뭐 디스크 등 입력 장치에 의해서 행해진다. 아까 말했던 설명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조작, 기존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 그런 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명령을 삽입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입력하는데 마우스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파일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3번 눌러야지 열리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 그러한 개념으로 알면 되겠죠. 또 콘솔 조작은 총괄이라는 명령의 개념으로 콘솔을 조작해서 부정한 정보나 명령어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정보를 변경시키는 행위.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한다면은, 얘는 콘솔 조작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올바른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누르면은 이 명령어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어가 다르게 움직인다. 단적인 예를 들 만한 게 하다가 떠오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막연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사례는 제가 나중에 하나씩 알려드리거든요.
하다 보면 떠오를 거라 믿습니다. 자, 출력 조작. 컴퓨터에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다. 출력된 결과물을 사후에 변조한다. 이 콘솔이라는 말이 영어로 콘솔이 명령어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명령어, 정보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은 콘솔 조작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부정 사용과 컴퓨터 스파이의 비교되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부정 사용은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스파이는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획득하고 이용 누설하는 거.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획득하고 이용 누설하는 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얘는 그냥 컴퓨터 부정 사용은 시간 절도, 잠깐 쓰는 거. 내가 잠깐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컴퓨터 스파이는 애당초 자료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가져온 온 거기 때문에 뭐 특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이게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한 4문제, 5문제, 또 경호학까지 나오는 문제인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암기 포인트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 하다가 너무 연상이 잘 안 돼서 잠깐 정지하고 왔습니다. 뭐 최대한 쉽게 지금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컴퓨터 범죄 수법 중에 물리적 수법과 또는 사이버 보안 차이로 나뉘거든요. 우선 물리적 수법에서 소프트웨어 파괴 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컴퓨터가 조금 구형이시거나 옛날에 뭐 386 아니면 88년도 90년도에 펜티엄 이런 컴퓨터를 쓰신 분들이라면은 컴퓨터를 하다가 종종 블루 스크린이 떴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자그마한 충격에도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 예. 그거 왜 그럴까요? 당연히 물리적 충격을 받으니까. 그쵸. 자, 물리적 충격을 받아서 하드웨어에 손상을 입혀서 안에 있는 데이터나 운영 체계에 피해를 입히는 거. 그거를 소프트웨어 파괴 수법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나중에 헷갈리냐? 밑으로 쭉 가시다 보면요. 이 사이버 테러 기법 중에서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허프건이라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자기 정보를 파괴하는 걸 허프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기총을 쏴서 없앤다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말고도 또 논리폭탄 말고도 전자폭탄 여기 보시면은 고출력 에너지인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발생해서 전자나 전기 회로를 파괴한다. 이거랑 또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파괴를 아시면 좋겠다. 원래 하드웨어 파괴 수법이라고 전 명명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파괴 수법이라고 하네요. 자, 컴퓨터 파괴, 컴퓨터 자체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 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디들링,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이 디들링이 결정한다, 데이터를 최종 순간에 결정한다, 아니면 뭐 죽는다, 데들링 이렇게 외쳐도 되고요. 최종적인 입력 순간에 변화나 삭제를 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것들을 모든 데이터가 맞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바꾸는 거, 그거를 데이터 디들링이라 하고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시면은 트로이 목마에 막 병사 300명을인가요? 몇십 명을 숨기고 이제 축하 선물을 줬다가 이제 잘 때 목마에서 아군이 나와서 트로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선물로 주었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악성 우회로더라.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산입해서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살라미 기법. 살라미 기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살라미 기법이고 부분 잠식 수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은행 보시면 1원 단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0.5원. 이게 이자가 만약에 1원의 이자가 0.2%다 라고 하면은 0.02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자를 싸그리 모아서 특정 계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이탈리아의 슬라이스형 음식을 본따서 만든 개념이라고 하네요. 부분 잠식 수법. 부분. 잠식이 서서히 잠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모아서 서서히 잠가 먹는다, 깎아 먹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운영자 가장 수법이라고 해서 슈퍼 재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슈퍼 재핑. 엄청난 힘인 거죠. 만능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하는 거. 슈퍼 재핑. 이 슈퍼사이저란 말이 감독이라는 말인가요? 또 슈퍼가 권한, 뭐 감독자 이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함정문, 트랩도어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부분 잠식 수법이랑 죄송합니다. 트로이 목마랑 비슷한 말 같은데 트로이 목마는 애당초 이거를 아는 명령문으로 쓴다면은 함정문 수법은 이제 수정 가능한 명령. 왜냐하면 이거를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나중에 찾기 쉬우려고 써서 안 되는 명령문들을 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들어가더라. 또 시험 가동 모델링. 컴퓨터의 시험 가동을 정상 가동처럼 위장시켜서 컴퓨터의 범죄 도구로 이용한다. 스카 벤징. 스카 벤징이 이게 쓰레기다. 스카가 쓰레기인데 벤징이 모은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은다. 스카 벤징. 스카 벤징. 컴퓨터 주변에 있는 필요 없는 정보를 모아서 범죄에 이용한다. 메모리 해킹. 아까 우리 하드디스크가 주된 데이터 저장 기관이라면은 메모리는 임시 저장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임시 저장 기간에 고객의 메모리 침투해서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이구나. 파밍,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변조해서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죠. 옛날에 각종 홈페이지들이 뭐 끝에 1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면은 R을 더해서 네이버 플러스 R인데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쓰는, 예. 그렇게 해서 막 로그인 하려고 내 번호랑 이름 다 넣으면은 내 개인 정보가 이제 저한테 보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거, 파밍. 또 AMCW라고 해서 오토모바일 사이버 웨폰이 있습니다. 외부의 조작 없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서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호학에서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 피싱은 전화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스미싱이랑 좀 헷갈리실 건데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를 뺀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스미싱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범죄 수법을 다 아시게 된 거고요. 사이버 테러 기법입니다. 디도스는 이제 옛날에 좀비 컴퓨터라고 유행했잖아요. 이게 왜 유행했냐? 좀비 컴퓨터가 이 가짜 손님인 거예요. 가짜 손님. 우리 여러분들 맛집 가시면은 맛집에 테이블이 꽉 차면 사람 보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음식을 먹으러 온 거지만 반대로 가짜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디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가야 되는데 사이트에서 수용 가능한 컴퓨터 대수가 3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킹을 통해서 죽은 컴퓨터,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서 3000대를 가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트는 원하지도 않는 손님을 계속 받아가지고 3000명을 다 쳐낼 때까지, 이제 진짜 손님을 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려면 3000명을 다 쳐내야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이런 걸 디도스 공격이라 하고요. 옛날에 해커들이 많이 써먹었죠 이거를. 그래서 과부하를 걸어서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 허퍼건은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자기 정보를, 하드디스크를 파괴시킨다. 스팸 문자죠.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플레임은 영어로 옛날에 블레임이라고 비난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루머를 억지로 퍼뜨리는 거. 블레임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논리폭탄이라고, 그 물리폭탄, 전자폭탄이 아니라 논리폭탄은 이제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짜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인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충족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불법 행위가 실행하는 거, 이런 걸 논리폭탄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Q를 누르면은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를 누름으로써 여러분들이 Q를 누를 때마다 뭐 특정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넘긴다, 이러한 조건을 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좀 복잡한데 하여튼 조건이 하나 추가된다. 뭔가 하나 실행될 때마다 하나가 더 되더라. 이걸 논리폭탄이라 하고요. 스토킹,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스토킹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스토킹은 타인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막 훔쳐보고 괴롭히는 건데, 여기서는 스토킹이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으로 된 정보를 남겨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멀웨어 공격 같은 경우는 악성 바이러스다. 악성 바이러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웜 바이러스, 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가 빠른 이제 이 설명이 이렇게 하면 애매하겠네요. 프로그램 내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 거를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능을 저하는 거고요. 트로이 목마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퍼 오버플로는
읽어보시면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곳 데이터에 주배되어 있는 값이 손상된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막 갑자기 TV 화면이 왜곡되는 거 있죠. 이러면서 막 흐물흐물거리면서 막 이상한 정보가 흘러나온다든지 원치 않는 영상이 보인다든지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설명은 어, 넘쳐 흐른다. 버퍼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과잉된 정보로 인해서 값이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누핑. 저는 이거를 스누핑, 스푸핑, 스니핑 이 세 가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스니핑부터 저는 외웁니다. 스니핑이 뭔가 훔친다 이런 느낌 좀 있지 않나요? 훔친다. 예. 죄송합니다. 자, 스니핑이 영화 스나이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저격수를 스나이퍼라고 하는데 스나이퍼가 망원경을 통해서 상대를 착 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싹 보고 땅 쏴서 죽이는 건데 그걸 떠올려서 스니핑이 상대를 훔쳐본다. 그럼 스누핑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스눕, SNOOP인가요? 네, 스눕이 훔치다, 슬쩍 이런 느낌이거든요. 슬쩍 우리가 슬쩍 이 말을 영어로는 스눕이라고 해요. 스눕. 그래서 스누핑은 가로챈다, 슬쩍 가로챈다, 슬쩍 가로챈다. 스푸핑은 이제 스푸에서 피해서 페이지, 가짜 페이지. 아까 우리 파밍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파밍과 비슷한데 얘는 위장 페이지, 진짜 페이지인 것처럼 해서 정보를 읽어드린다. 위장 페이지인데 얘는 도메인 자체를 다르게 해서 가짜인 좀 개념이 좀 설명이 이 보이스피싱 한번 다 보신 분이 계실까요? 좀 유행했던 건데 진짜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서 은행 토탈 사이트인 것처럼 해서 어플을 주면은 누르면은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뭐 비슷한 개념인데 도메인은 들어오는 경로를 속이는 거라면은 스푸핑은 들어오는 경로는 같아요. 근데 경로를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페이지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밍 같은 경우는 내가 가는 길이 알고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내가 뭐 가령 중국집을 가겠다, 뭐 홍콩 만점이라는 데 가겠다 해서 내가 원하는 A 루트로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B 루트였던 거. 이거를 파밍을 아시면 되고요. A 루트를 통해서 홍콩 만점에 갔는데 이 사장이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장이 자기가 사장인 척 하는 거. 뭐 이걸 스푸핑으로 아시면 되겠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문제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우기 편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아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 인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대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암기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알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마지막 문제만 몇 개 좀 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 행위자에 있어서 범죄의 특징으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죄의식이 약하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범죄 행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다. X. 살라미 수법은 이런 미만의 작은 이자를 타인의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긁어모으는 컴퓨터 범죄 수법이다. O.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물, 그리고 물리적 변경이나 자석을 이용하여서 지워버리는 행위는 소프트웨어 파괴 수법이라고 칭합니다. X겠죠, 이거는. 네.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며 데이터의 최종 입력 순간의 변화, 삭제하는 행위는 데이터 디들링이라 부른다. O. 쓰레기를 모은다. 아까 우리 스카벤징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이거 마지막 부분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마지막 챕터 부분은 현재 민간 경비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경비 산업의 가치와 전망인데 민간 경비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민간 경비와 처원 경찰이 중복되므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업법에 입안이 필요하다. 특수 경비와 처원 경찰이 중복되고 있다.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인력 경비는 축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의존하고 있다. 기계 경비로 바뀐다고 하고는 있지만 인력 경비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대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계 경비가 발전할 것이며 또 이제 나머지 민간 경비는
뭐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요. 경찰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책임자들의 간담 회의나 합동 순찰제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또 전문 민간 경비 육성이 필요하다. 요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도 쉽게 나올 거고요. 사지선다로 풀어도 될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민간경비론에는 내가 뭐 공채다, 처음경찰 준비생이다 하면은 더 전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다, 난 경비지도사나 대학 과제만 준비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만 알아도 원하시는 점수 8, 90점 정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 또 법학개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